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공항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산정 기준액이 단독 가구는 월 247만 원, 부부 가구는 월 395만 2천 원으로 작년보다 8% 이상 높아졌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아래서부터 70%가 받을 수 있도록 소득, 재산,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준액을 설정하는데요. 다른 재산이나 소득 없이 오직 근로소득만 있는 독거 노인의 경우 이론적으로 월 최대 468만 8천 원을 벌어도 기초연금을 받게 돼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국 최대 상업펀드인 MBK 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부는 MBK 파트너스 경영진이 작년 초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고도 전자단기 사채를 발행해 피해를 줬다며 김병주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홈플러스는 구속영장 청구는 회생의 성패가 달리는 중대한 시점에 마지막 기회마저 위태롭게 하는 매우 심각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린랜드 침공 의혹을 드러낸 미국이 다음 주 관할국인 덴마크와 협의를 시작합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확보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모든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덴마크는 그린란드 방어를 위해 880억 크로네를 지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20조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범용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고대역폭 메모리 HBM 매출이 확대되면서 실적을 끌어올렸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실적 전망은 어떤지, 지금이라도 주식을 사야 할지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은 SBS BJF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JF를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증시의 최대 관심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언제 팔 것인가, 그리고 주식이 없는 사람은 지금이라도 사야 할 것인가입니다. 코스피가 4,600을 돌파했지만 반도체 주식이 이끌다시피 해서 반도체 주식이 없는 투자자는 자신만 소외된 것 같은 포모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분기 영업이익 20조 원이라는 기록적인 실적을 낸 삼성전자의 앞날이 더 밝다는데 주가도 정말 더 오를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유재희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익만 20조 원, 정말 기록적입니다. 분기이익 사상 최대입니다. 불과 1년여 전만 해도 참 암울했는데, 그리고 증권사들이 전망도 아주 높여서 예상을 했습니다. 그거를 또 훨씬 추월했습니다. 김장렬 본부장님, 4분기 영업이익 20조 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실적? 정확히 애널리스트 예측에 부합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상에 부합했다. 부합을 넘어선 거 아니에요? 넘어서진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최근에 나온 거는 하루가 다르게 여러분,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훨씬 넘었다고 보지만 훨씬 넘은 건 아니고요. 최근에는 21조, 22조 사이까지도 한 세 군데가 나왔고, 네. 외국계에서는 20조 이상의 한 일주일 정도 나왔기 때문에 네.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그냥 저스트 부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망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스트 부합입니다. 주가가 그 정도 움직이는 거는 타당하다. 네,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최대 실적이 2018년이었습니까? 분기? 그때와 비교하면 어때요, 실적?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절대 숫자는 아셔야 되는 거 맞고요. 예. 그 절대 규모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지금 20조가 중요한 게 아니고 20조 곱하기 4개 하면 80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올해 예상도 여기 그러셨는데 예. 100조 나오면 주가는 다 팔아야 됩니다. 아, 올해 100조 되면 단순하게 4배가 컨센서스는요 125조에서 140조까지 됐습니다.
예. 주가는 140조 간다고 해서 무작정 20만 원 되지는 않을 겁니다. 예. 120조건 130조건 내년도가 또 여기서 한 20% 이상 성장을 해야지 그 앞자리가 또 한 번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거고요. 단순히 120조, 130조 되는 거, 한 분기 30조 되는 것만 가지고 주가가 계속 고속 성장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포모 현상 때문에 사는 건 좋은데 갑자기 저기에서 온 거 다 팔아고 사가지고 이제 여태까지 오른 게 7만 원에서 14만 원 올라갔으니까 14만 원에서 20만 원은 막 2개월 만에 된다. 그런 거는 꿈입니다. 네. Just right, 잘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부분 조금 이따 한번 더 자세히 얘기하기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SK 하이닉스도 이제 4분기 실적인데 뭐 역시 엄청 좋게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럼요. 지금 오늘 삼성전자 그 실적이 얼마 20조 원 나왔잖아요. 근데 반도체만 떼면은 반도체만 그 중에서 오늘 구분 안 해줬습니다만 예. 반도체 떼면은 한 17조 후반 정도 돼요. 17조 후반? 예,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근데 정확히 하면 하이닉스랑 비교하려면 17조 후반이라는 걸 추정했을 때 20조 중에서 예. 메모리, 네. 그러니까 파운드리 말고 메모리를 딱 가려내면 얼마냐? 그게 약간 별거리는데 16조 초중반 정도로 16조 한 중반 정도 예측하고 있어요. 16조 5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그럼 하이닉스는 언제냐? 하이닉스는 잠정시 발표 안 하고 예. 이 마지막 중간 그 전주에 발표합니다. 예. 그 컨센서스는 16조 3천억에서 17조 8천억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애플 대 애플 비교하면 삼성과 하이닉스가 비슷한 거네요? 비슷하죠. 그러면 하이닉스 얼마 전에 엄청 좋아했는데 네. 이번에 이렇게 좋아졌느냐면 하이닉스는 3분기 워낙 좋았고 네. 이번 분기에는 실적은 HBM의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고 네. HBM이 아닌 이 레거시 제품 4분기예요. 네, 네. 그거의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에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의 이익폭의 증가가 훨씬 셌던 겁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대동소이하게 메모리가 애플 또 애플이 비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예. 어제까지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하이닉스에 대한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한 군데서 거의 18조예요. 라고 얘기가 예측이 증가되면서 쟤는 4분기 18조? 그렇게 예측이 한 군데가 튀어나왔어요. 오늘 아침에. 예? 그래서 삼성전자가 부합했는데 하이닉스는 더 높은데 그럼 주가가 하이닉스가 조금 쉰 거 아니야? 그래서 아까 아침부터 이렇게 올라간 거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분기 18조라는 그런 리포트가 그런 나오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4분기 더 올라갔을지도 모른다는 그렇게 기준으로 생각해요. 주가가 뛰었다는 얘기네요. 유재희 교수님은 지금 4분기 실적, 주가 얘기를 좀 했는데 역시 수급의 동력은 이번에는 이제 메모리에서 아까 범용 메모리 가격이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의 시황이 정말 지금 좋은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실적으로 글쎄 나타나는 게. 자세한 수치는 이미 본부장님이 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좀 기술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면 요번에 실적은 그 레가시 디램이 이끌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그건 더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실적은 HBM이 이제 이걸 담당을 해야 될 텐데 앞으로는 HBM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가 부품 업체이기 때문에 예. 그 완성품 업체들의 수요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리만 본다기보다는 지금 또 GPU를 만들고 있는 엔비디아라든가 뭐 구글 TPU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되느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앞으로 많이 결정이 될 것 같고 완성품 업체들이 투자를 얼마나 계속 늘려갈 거느냐. 저희는 이제 그거에 종속적일 수밖에 좀 없는 거니까 예측이 굉장히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좀 이제 오픈 AI나 뭐 이런 그 구글 같은 데서 좀 요새 이제 힘들어지는 그런 증세가 좀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하면서 해야 되고 HBM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더 이제 많은 그 시장 점유율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지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건 이제 삼성전자에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나. 삼성전자에 왜요? 왜냐하면 이제 레가시 디램으로 보통 이제 삼성전자가 했다가 이제 HBM이 이제 고부가 가치 제품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수익이 많이 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좀 약간 큰 흐름을 보면서 예측을 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장일 본부장님, 그러면 삼성전자 이렇게 실적 호전이 일반적으로 좀 HBM 판매도 늘고 있지만 범용 D램에서 워낙에 가격이 오르고 있다 그러는데 그런 업황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좋아질 것 같습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일단 그거를 예측하기 전에 이게 근본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다. 공급 부족. 수요 대비했을 때 이게 급작스럽게 한 6개월 사이 이렇게 커진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일단 비교하시면 돼요. 첫 번째, 반도체를 사용하는 가장 새로운 거는 AI 데이터 센터죠. AI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는 그 투자하는 사람들이 내 돈이고 네 돈이고 관계없이 갖다가 써가지고 무조건 선 투자하고 뭐 먹어도 고 싸워가지고 져서
뒤처지나 못 싸워갖고 뒤처지나 네, 네. 미래는 AI 데이터 센터인데 일단 투자 경쟁을 그렇죠. 벌이죠. 우리 OPM이라 해서 Operating Profit Margin 아시잖아요. 예, 그게 예. 아니에요 지금. Other people's money. 남의 돈 끌어다가 그냥 투자한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는 선 투자고 못 먹어도 고다. 예. 그러니까 수요를 막 땡기는데 예. 반도체 업체들은요. 네. 옛날에 공급 초과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좀만 수요 좋아서 공급을 늘렸을 때, 예. 투자를 늘렸을 때 한 1, 2년 뒤에 공급이 초과되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에 그러면 가격이 폭락을 해버리고. 그래서 메모리 업체들은 투자를 절제하고 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러니까 메모리를 공급하는 건 투자를 절제하고 있고 좀 천천히 가고 공급 초과의 트라우마가 있는데 수요처는 데이터 센터는 못 먹어도 경쟁적으로 구하고 투자를 있으니 하고 있군요. 이 갭이 벌어졌는데 그 결정을 해서 반도체를 짓겠다가 딱 하더라도 1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생산 공격을 늘리려고 해도 아무리 빨라도. 생산 능력을 확대하려고 해도 1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긴가민가 하다가 왜 그러면 처음부터 그 예측 못했느냐? 네.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 기억나시죠? 오라클이건 네. 오픈 AI건 네. 이거 저기 뭐 자금 부족해갖고 어떻게 망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10월 11월에 있었잖아요. AI 버블론이 계속 그러니까 나왔잖아요. 사람 쫄은 거지. 근데 그 시점이 오히려 그 정도를 극복하고도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긴박한 상황으로 가는 그 시점이 10월 11월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땡기는 거를 매치를 못 시킨 거예요. 네. 근데 그 순간부터 반도체 가격이 뭐 50% 지금 6개월 사이에 더블이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기 때문에 이게 금방 좁혀지기는 어렵다는 것이 딱 컨센서스 잡히는 게 한 달 지났다. 11월까지 그게 아니었는데 12월 들어와서 지금까지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 공급 부족 현상이 장난이 아니다. 예. 얘네는 만들고 얘네는 달라 그러고 얘네는 못 만들고. 네. 그러면은 그 탄력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생각보다 삼성전자가 연속으로 7% 이렇게 오르는 경우가 아마 역사상 굉장히 드물 겁니다. 예. 그 정도로의 갭이 벌어진 거고 이걸로 인해서 그 갭이 금방은 안 좁혀지겠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지금 공급 부족. 그래서 그 갭이 계속 있는 상태가 쉽게 좁혀지지 않는데 어느 정도가 피크가 될 건가 업황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어요. 두 가지 교수님께 한번 먼저 여쭤보고 할까요? 갔다 오시죠. 네. 글쎄 이제 제가 보기에는 피크가 된다라는 게 제가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 분야에서 한 뭐 20, 30년 있었지만 이렇게 메모리하고 패키징이 중요해질지 아무도 예측을 못했어요. 메모리와 패키징이. 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전부 다 이제 마지막 병목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 반도체 공장을 증설을 해야 되고 생산 능력을 늘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시간이 많이 얘기죠. 걸리고 그다음에 이제 피크아웃하고도 관계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패키징 공정도 안정화되려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인프라는 이제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인슨 왕이 또 굉장히 유명해져서 또 이번 얘기를 한 게 뭐 피지컬 AI니 자율주행 자동차인지 CES 2026에서 얘기를 해서 계속 이제 일을 벌리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 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크아웃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공급하는 양과 상대방에서 수요가 서로 말하자면 이제 안 맞을 때 피크아웃이 생기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일찍 올 것 같지는 않은데 오히려 거꾸로 저쪽에 비즈니스가 안 좋아져서 비즈니스가 안 좋아져서 공급이 초과되는 그런 시기에 피크아웃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완성품 업체들의 비즈니스 상황 수익을 못 내 가지고 그러죠 공급이 좀 떨어지니까 그런 상황. 공급이 이제 수요를 초과하게 되면 이제 피크아웃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런 산업의 기술을 예측한다는 건 어렵습니다만 투자자들이 볼 때는 주가가 계속 한삭 오를 수만은 없으니까 실적도 어느 시점인가 피크를 칠 수가 있잖아요. 실적. 그렇죠.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이제 가는 거니까 그 실적을 올해 전체적으로 사이클 피크 어떻게 보느냐요. 그러니까 실적에 따라 가는 건 맞는데 동행이 아니죠. 항상 선행이죠. 주가는 성향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처음에 날 때가 120조, 130조 하는데 100조 나오면은 팔아라 그러는데 제가 얘기 안 해도 100조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은 그냥 급락을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컨센서스는 올해 3분기, 4분기까지는 이익이 계속 증가된다. 3, 4분기까지는. 그게 대략적으로 120, 130조다. 그게 컨센서스 기대치예요. 그걸 못 미치면 주가는 빠져요. 그러면 더 올라간다는 건 뭐냐면 내년도 상반기까지도 이게 수급이 바뀌지 않는다는 게 확인이 될 것 같을 때 주가가 더 오르는 거예요. 내년 상반기까지도 현재의 추세가 이어진다는 어떤 걸 확인하는 시점이 만약에 온다면 그때도 주가는 오를 수 있다. 근데 그거 안 꺾인다 긍정적으로 보는 시나리오는 뭐냐면은 과거랑 달리 데이터 센터는 돈에 관여 안 하고 계속 가는 거거든요.
거거든요. 남의 돈으로 갖다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미국이 매크로가 돈줄이 말라서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게 투자를 하는데 굉장히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예.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그 데이터 센터 완성품업체 상황을 잘 그렇죠. 봐야 된다는 근데 교수님 하지만 말씀 그거는. 데이터 센터 업체들은 그 트럼프가 돈으로 틀어 막을 겁니다. 그런 일이 있더라도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 선거 때문에. 데이터 센터는 예. 한 60% 50%된 수요에 그거는 문제가 없다고 가정하고 이슈가 될 수 있는 소지의 여지는 예. PC하고 휴대폰이에요. PC와 휴대폰에 PC와 들어가는 휴대폰은 그 반도체 가격이 뭐 코스트 10%였다가 갑자기 20% 30% 되면은 네. 가격을 전가시키면 가격을 올려야 우리 돼요. 앵커님이나 교수님이 100만 원 주고 사던 걸 120만 원 주고 사야 되는 건데 수요가 줄 수 있죠. 지금은 어차피 사기로 했으니까 산다 하더라도 올 연말이나 내년 됐을 때 네. 수요의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약한 고리는 데이터 센터 안쪽부터 나올 수가 있죠. 네. 그거에 대한 예측을 지금 예측하기 어렵지만 언젠가 그게 조금은 어떤 그 부메랑이 될 소지는 예. 해가 바뀌면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러면 내년도 전망을 완벽히 그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그거는 그런 것들이 다 결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 지금 애널리스트 얘기할 때 뭐 17만 원, 20만 원, 24만 원까지 나왔는데 예. 아마도 24만 원의 숫자는 내년까지 아무 문제 없어요라고 하고 그걸 다 믿고 실적을 150조 믿고 150조. 거기다 PR을 한 10배는 주고 예. 이렇게 했을 때 24만 원이 나오는 건데 네. 그걸 여러분이 믿으시면 지금도 다 팔고 전세가 파서 이거 파는 게 맞고요. 네. 그걸 천천히 가겠다 그러면은 그거는 체크하면서 가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컨센서스는 올 말까지는 꺾이지 않는다는 게 컨센서스입니다. 컨센서스는 그렇다. 네, 그렇습니다. 주가는 그러면 선행은 하니까 지금 그것까지 반영이 되는 거예요. 90%. 거기 다 반영이 돼 있다. 90%는 반영돼 있습니다. 예. 내년 걸 땡겨야지 이제 여기서 업사이드가 20% 30%가 더 생기는 겁니다. 주가만 보면 단기 과열 아닌가? 물론 수익이 계속 늘어난다고는 하지만 뭐 아까 말씀대로 내년까지 올해까지는 뭐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이미 선반에서 단기 과열 아닌가 하는데 주가 전망에서 좀 주목해야 될 어떤 기술적인 거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주가 전망 기술적이면. 그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 네. 놓고 보면 그 지금 이제 중국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되거든요. 중국의 추격.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PC하고 모바일 쪽에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정말 학교에 있을 때도 PC가 너무 올라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세트의 공급이 이제 좀 위축이 되겠죠. 예. 예, 그런 것들이 있는 거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냐고 본다면 네. 궁극적으로 이제 중국도 고려를 해야 되고 일본도 지금 맹추격이 일어날 것 같고요. 일본도. 네, 일본도. 잠잤던 네, 일본이.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예. 우리나라가 가야 되는 건 이제 HBM하고 서버용 고급 이제 D램인데 예.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하면 이제 레가시 D램하고 이런 고급 HBM하고 이걸 잘 조절을 해서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공급 초과의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선점 계약을 해서 예. 어떻게 하든지 이제 컨센서스나 어떤 가이던스 같은 것들을 미리 어떻게 하든지 비즈니스로 이제 묶어가면서 어떤 위험 부담을 줄여가면서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나가야 돼서 네. 예전에 발생했던 이제 과잉 증설을 해서 갑자기 폭락을 한다든가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막아야 되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그런 거를 나름 철저히 관리해 오고 있는 거죠, 지금. 옛날에 경험이 있어서 있으니까. 이제 미리 계약을 하는 거죠. 예. 미리 계약을 하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의 계약이 어떻게 되느냐는 물론 비밀스러운 부분이 있겠지만 잘 그걸 살펴보면서 네.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물론 기술적인 문제는 해결된다는 가정하에. 예. 네네. 투자자들은 상당히 궁금합니다. 지금 아까 우리 김장현 본부장님도 얘기를 했는데 수익 전망과 그 변화 가능성을 잘 보고 판단하라고 그러지만 좀 쉽게 생각하면 이미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높은 게 아닌가. 그리고 빨리 팔고 뭔가 더 가능성이 있는 업종으로 갈아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생각을 하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닐까요? 합리적이죠. 네, 근데 주식을 많이 먹을 때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수익은 많이 먹은 거잖아요. 네. 확정을 천천히 하시고요. 손실이 난 거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빨리 손실을 확정시키는 게 맞습니다. 확정시킨다는 거는 다 손절한다 그런 그렇죠. 얘기군요.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하죠. 좀 벌었을 때 빨리 팔고 네. 그다음에 마이너스 10% 될 때 끝까지 자기가 맞았다고 버티다가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렇다고 안 팔라는 게 아니고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갖고 이미 자기 포트에 40% 50% 갖고 있다면 서둘러서 그러니까
더 살 필요는 없어요. 네. 다른 기회가 있습니다. 어제 갑자기 현대차가 오르잖아요. 네. 그렇죠? 오늘 여러분 보기에 뭐 방산이 오르잖아요. 네. 그게 골고루 갖고 있는 게 필요한데 네. 대세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금방 팔 필요는 없다. 네. 새로 사는 사람들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신중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럼 판다 하면 팔 수 있죠. 네. 내가 40% 샀는데 네. 주가가 더럽게 많이 올라갔고 네. 65%가 됐어. 네. 적정하게 50%인데 65%면 남았잖아요. 그 남은 거는 팔아서 네. 현대차가 됐던 아니면 방산이 됐던 이런 거를 적절하게 밸런스하게 가질 수 있죠. 중요한 건 네. 뭐냐면 네. 살만한 게 생겼을 때, 예. 그렇죠? 그때 기존에 갖고 있어 돈이 많이 버는 걸 일부 차익 실현하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차익 실현을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지만 예. 이게 그 트렌드가 아까 교수님도 저도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우려가 있더라도 그게 한 달, 두 달 또는 상반기에 확 이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건 아직은 없기 때문에 아직은, 네. 서두를 거는 서두를 없다. 건 없다. 근데 신규는 조금은 그렇다. 조심해야 이렇게 되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유재희 교수님, 그러면 이 반도체 업종 전반적으로 뭐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변수나 리스크를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일본, 중국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변수입니까? 또 생각하시는 다른 리스크나 변수 글쎄 같은 게 이제 좀 뭐 중국도 정말 사력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고 중국이 네, 나름대로 놓고 볼 때 얼마나 하느냐. 예. 근데 거기에 또 미국이 이제 통상적으로 중국의 그 여러 가지 기술적인 그 규제, 발전을 통제. 이제 억제를 하고 네. 또 잘 팔지도 못하게 만들고 예. 뭐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금 컨트롤되고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거세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 갖고 이제 미국의 그 이 기술이라는 게 뭐 금방 A에서 B로 바꿀 수가 없거든요. 굉장히 협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미국하고 잘 협업하는 체제를 지금 만들어 놓고 네. 중국은 중국대로 이제 떨어뜨려 놓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거를 이제 막아내야 되는 네, 그러한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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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이 또 반도체 업종 우리가 이제 하면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대장주만 생각하는데 늘 이런 걸 뒷받침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소재, 부품, 장비. 지금 우리 반도체 소부장 회사들 상황 그리고 뭐 좀 그런 업종의 주가 상승률이 더 오히려 대장주보다 큰 경우도 있던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 좀 주목해야 될 회사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가장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한미반도체죠. 시가총액이 가장 크니까. 근데 그 유감스럽게도 오늘 오래간만에 반도체 우리 방송에 나왔는데 예. 이렇게 나올 때가 피크예요. 그래서 뭐냐면 지금 오늘 사라고 아니면 사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절대 못 드립니다. 네. 근데 올라간 이유는 충분해요. 한미반도체가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느냐는 건데 한미반도체는요. 예. 하이닉스보다는 마이크론이 훨씬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마이크론 주가가 갈 때는 한미반도체가 거꾸로 계속 간다라고 보지 마셔야 되고 네. 마이크론이 꿈틀거리면 얘도 꿈틀거려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이크론과 완전히 밀접하게 그렇죠. 올리는 그리고 최근에 올라간 건 두 가지인데요. 네. 삼성전자한테도 공급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일주일 전부터 모락모락 반영됐고, 예. 그다음에 얘네들이 갖고 있는 EMI 쉴드라고 그 전자파에 방지해주는 그런 장비가 있는데 예. 이게 우주 네. 거기에 또 관련된다 그래서 테마도 붙었어요. 네. 지금 애널리스트가 커버하는 그 기준으로는 PR이 35배, 36배가 되기 때문에 예. 기준으로 이제 싸지 않습니다. 어. 근데 이 넘버는 애널리스트가 지금 갖고 있는 넘버는 업데이트가 꽤 안 됐어요. 아, 그래요? 애널리스트가 이 전망이 아직 새로운 게 반영이 안 됐어요. 전반적으로 그 한미 반도체에서 별로 이렇게 꺼려합니다. 지금 1년 사이에. 그래서 커버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왜 무슨 그러세요? 얘기냐? 리포트를 제대로 안 내는가요? 그 애널리스트 이슈는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업데이트가 안 됐다는 거는 지금 반도체 좋아지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전망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은 아직 업사이드에 있긴 한데 네.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 제가 삼성전자와 관계 속에 루머가 실질적으로 확인되면은 넘버가 높아지니까 그때는 과거에 뭐 40배 가졌었으니까 아직도 안 팔 수도 있겠죠. 네. 실은 아직 삼성전자 연간이 확인된 건 아니죠? 확인된 건 아니죠. 근데 주가는 이미 반영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예. 그다음에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패키징을 하고 할 때 자기네가 핵심은 HBM을 하더라도 역량이 부족해. 시간도 없고 리소스가 부족해서 나머지는 아웃소싱해져요. 아웃소싱이 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하나 마이크론이 어텐션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 마이크론 요 얘기도 딱 나흘 됐는데 나흘 전부터 주가가 올랐어요. 많이. 그런데 지금 그것도 넘버가 업데이트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 마이크론도 애널리스트가 업데이트 많이 안 해서 PER 같은 게 업데이트가 안 하면은 돼 있다. 여전히 이거는 그렇게 아주 비싸 보이지는 않는데 예. 어느 정도 그래서 7할은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재희 교수님, 이번 그 라스베가스 CES 2016 많은 관심을 끄는 게 이제 피지컬 AI잖아요. 이 피지컬 AI가 뭐 생산 현장은 물론이고 우리 삶에도 이제 깊숙이 들어올 거다. 앞으로 더 확산될 거, 적용 범위가 넓어질 거라는데 이런 것과 우리 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좀 어떤 업황이라는 업종에 큰 영향이 좀 있는 거죠, 지금? 네,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젠슨 왕이 이번에 이제 피지컬 AI 쪽으로 굉장히 많이 뛰었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계속 이제 GPU를 팔기 위해서 정말 마케팅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젠슨 왕이. 안 하는 것처럼 하면서 굉장히 회사도 도와주고 또 평도 좋고 뭐 이렇게 되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은 이제 데이터 센터하고 피지컬 AI하고는 메모리의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는 이제 커다란 렉을 바탕으로 만들지만 우리가 로봇이나 뭐 그런 뭐 자율주행 자동차 그런 경우에는 이제 큰 부피를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이제 온 디바이스 엣지 AI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HBM은 당연히 들어가지만 HBM도 보다 더 포터블한 보다 이제 휴대용 그다음에 저전력 그다음에 이제 이게 실시간으로 돼야 되거든요. 뭐 뭔가 이렇게 뭐를 갖다 줘 그러면 이제 바로 반응을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해당하는 이제 기술이 좀 더 발전을 좀 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로봇이 과연 지금 그렇게 많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느냐? 그거는 아직 아니거든요. 앞으로는 또 기대가 높지 네, 않아요? 앞으로는 기대가 되는데 하도 뭐 이렇게 장밋빛 꿈을 꿨다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제 보수적으로 우리가 좀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기술은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신뢰성만 예를 들어서 뭐 자율주행 자동차가 갑자기 사고가 난다든가 그다음에 로봇이 기계가 큰 무슨 힘으로 사람을 뭐 친다든가 이러한 어떤 신뢰성 측면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이제 느낀 거는 뭐냐면 이게 전문적인 용어를 조금 말씀드리면 메모리의 계층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메모리의 계층 구조가 있어서 HBM이 가장 빠르고 GPU에 가깝게 있고 점점 속도가 느리고 가격이 싸지면서 이제 메모리의 그 양이 늘어나거든요. 근데 이번에 젠슨 왕이 불을 지핀 건 뭐냐면 AI가 이렇게까지 메모리가 많이 필요할 거라는 거를 저조차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근데 젠슨 왕이 얘기할 때 메모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SSD가 이제 벼락같이 뛴 거죠. SSD. 네, 그러니까 이제 샌디스크 같은 게 어떻게 저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나 제가 보기에는 정말 좀 이상할 정도로 뭐 20 몇 %가 올라가게 된 거죠. 그게 뭐냐면 전부 HBM으로 그 주의가 집중되고 있다가 이제 그 약간 늦은 그다음에 많은 양의 이제 메모리 우리가 이제 컨텍스트 메모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과거에 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있으면 조금만 더 하면 대처할 수 있는데 과거 거를 모르면 전부 다 기억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SSD가 되는데 제가 로봇에 대해서 조금 걱정하는 건 뭐냐면 전기차 꼴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전기차 꼴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테슬라가 개발하고 전기차를 중국에서 해서 가격을 확 낮추고 그럼 과연 우리나라가 그거에 대한 어떤 시장 경쟁력이나 가격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걸 좀 주의를 해야 되겠네요. 주의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장일 본부장님 짧게 듣고 싶은 게 미국 빅테크 M7의 주가가 그동안에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반도체가 올라왔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왜 M7도 좀 시들했잖아요. 그렇죠. 왜 함께 안 가고 이렇게 시들하죠 M7 전반적으로? 메모리 가격 오르니까 빅테크 업체에서 코스트가 올라가는 거니까 비용이 많이 늘어나니까 심플합니다. 근데 엔비디아는 독고다이 자기네도 완전한 갑이니까 영향이 별로 없는데 영향이 없는 게 버티는 거죠. 영향이 없는 게 버티는 거죠. 올해 그런 M7 중에서는 그래도 좀 살아남고 괜찮을 만한 그 상승 있는 데 있어요. 미국은 좀 길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길게 보면 저는 여전히 엔비디아, 구글, 브로드컴 이렇게 하고 진짜 반도체가 계속 가면 TSMC인데 일단 엔비디아, 구글, 브로드컴 중에서 2개. 저한테 꼽으라면은 구글 아닌 브로드컴에서 1개. 네. 그리고 마이크론보다는 한국 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는 엔비디아가 만약에 1분기 지나기 전에도 200불이 안 되면 그거 하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4분기 기록적인 영업이익 실적에 관련된 분석과 전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유재희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작년 11월에 꺼낸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철회하지 않자 중국이 군사 목적으로도 쓰일 수 있는 이중 용도 물자 수출 금지 카드를 꺼냈습니다. 일본은 당혹감 속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중일 갈등 어디로 향할지,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을 줄지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이중 용도 물자 수출을 통제한다, 금지한다. 이중 용도가 이게 군사적으로 뭐 쓰일 수 있다 이런 건가요? 어떤 그렇죠. 거예요? 이중 용도라는 게 이제 민간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민수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군사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듀얼 유스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1월 6일 날 이제 그 중국의 상무부에서 발표한 거는 좀 두루뭉실하게 발표를 했는데 일본이 좀 뭐 방위비를 많이 쓰고 군사력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군사력의 강화에 이용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수출을 규제하겠다 하는 거를 이제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죠. 네. 그러면 이중 군사적으로 쓰일 수 있는 거라면 그 품목이 쭉 나열돼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떤 걸 연상? 그렇죠. 품목을 나열해서 이거 수출 규제하겠다라고 명확하게 발표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모호하게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파급이 어떻게 될 건지는 개별적인 기업에 그 영향이 미치고 있는 거를 확인하지 않으면 좀 불가능해요. 아, 그래요? 중국이 다른 나라가 일본에 이런 물자를 수출하는 것까지 막겠다, 뭐 세컨더리 제일까지 그럴 수도 거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히토리라는 게 이제 중국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히토리예요. 그 92년도에 이제 덩샤오핑이 살아있을 때 중국에는 석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중국에는 히토리가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히토리도 여기에 지금 포함이 정확히 된 겁니까? 아니요. 몰라요. 근데 가장 그 핵심적인 게 아마 히토류라고 생각이 돼요. 민간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 군용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게 이 히토류가 전략 물자로서 아주 중요하거든요. 명확하게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으면은 대략적으로 일본에서 가장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 아픈 강압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히토류가 될 것이다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 포함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는 게 그걸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일본은 중국의 이런 수출 금지 조치가 나오면서 어떻게 지금 반응을 하고 일본은 이제 전격적으로 그리고 또 일본만을 대상으로 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건 국제적인 관행에도 어긋난다. 그래서 이거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격렬하게 항의를 했죠. 일본 정부 대변인이 이제 어제 1월 7일 날 그런 기자회견에서 그런 내용을 발표했어요. 또 그리고 외교 루트를 통해서 중국에 대해서 항의를 했는데 또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이건 합법적인 거다. 합법적인 거다. 격렬하게 지금 서로가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뭔가 힘에 의한 힘을 과시하는 지금 외교가 펼쳐지고 있는데 일본에 대한 지금 히토류가 이 이중물자 용도 금지 조치에 들어간다고 이제 가정을 하면 사실 히토류 제한이 2010년이었나요? 센가쿠 열도 갈등 때 한번 중국이 통제를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도 충격이 좀 컸을 텐데 그 이후에 일본의 어떤 히토류 중국 의존도가 좀 줄었습니까? 조금 줄었는데 다시 이제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일본 언론이 이제 발표한 거를 보면은 2009년도 이제 센카쿠 열도 문제가 발생하기 바로 직전인데 그때 한 85%를 의존하고 있었다. 근데 점차적으로 일본이 이제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그 이제 조달처를 다른 나라로 바꾸거나 혹은 히토리를 사용하지 않는 기술을 개발을 함으로써 의존도를 낮췄는데 그래서 한 58% 정도까지 낮췄는데 새롭게 지금 뭐 전기 자동차 이런 데도 많이 히토리가 사용되지 않습니까? 반도체에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요가 급증해서 2024년도에 한 70% 약간 상회할 정도까지 다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다시 높아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또 전투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혹은 반도체, 전기 자동차 이런 데 고성능 자석이 이제 필요한데 이 자석에는 반드시 히토류가 필요해요. 근데 대부분 그런 것들을 중국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중일 관계가 악화하면 악화할수록 일본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타격이 커질 가능성이 커요. 지금 일본의 이런 조치가 마침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할 때 발표가 됐잖아요. 물론 우리 측에서 볼 때는 이게 혹시 무슨 중국이 선택을 하는 그 날짜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게 뭐 고려됐을까요, 중국에서? 그런 의미는 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국빈 방문으로 초청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계시는 동안에 중국에 방문하는 동안에 그거를 한국을 염두에 두고 너희들도 예를 들면 일본처럼 말 안 들면은 너희들도 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뭐 좀 생각해 보면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있었던 게 11월 7일 날이었어요. 작년에 11월 7일이었는데 네. 공교롭게도 한 달, 두 달 사이에 6일 날, 7일 날에 해당하는 12월 6일, 7일 혹은 뭐 1월 6일, 7일에 중국이 발표를 많이 했어요. 두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아마 날짜가 그렇게 공교롭게 겹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내심 중국은 또 그럴 수도 있죠. 우리 히토르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예를 들면 일본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이 손잡고 공동으로 좀 투쟁을 하자, 대응하자 하는 게 중국이 아마 본심이었을 텐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꼭 응하지 않았어요. 국적으로.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조금 기분 나쁜 거를 그렇게 표출하지 않았나라고 할 수도 있지만 뭐 대국인데 중국이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그러네요. 아니 왜냐하면 꼭 그런 어떤 외교적인 어떤 소단의 속셈이 없었겠지만 당연히 뭐 있으리라고 생각은 않는데 우리도 뭐 히토리를 다 중국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 일본에 대한 조치를 보면서 이게 만일에 아까 말씀하신 만일에 뭔가 한중 관계에 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런 게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또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니까요. 이번에 뭐 방중하시면서 14개 MOU가 체결이 됐는데 거기에 뭐 히토리에 관한 거는 실질적으로 없어요. 근데 합의된 내용들을 이제 성실하게 잘 어느 정도 이행해 갈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뭐 그 경제 안보가 중요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미중 간의 경쟁이라는 게 뭐 경제 안보 기술의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난해 우리 그 12월 달에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 일본, 영국, 뭐 호주, 한국을 포함해서 이런 나라들이 이제 기술 문제, 경제 안보 문제를 함께 대화하는 협의체도 출범을 했어요. 아마 그런 것도 염두에 뒀다면은 아마 하나도 없다고 말하면 조금 지나친 거고요. 중국도 아마 그런 것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협의체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일본은 미국의 가장 확실한 우방이고 미일 관계가 워낙 가까운데 이번 일본 중일 갈등 속에서 이런 이제 일본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는 이런 조치가 발표됐는데 뭐 미국 측에서는 반응이 그렇게 뭐 별 개입도 하지 않는 것 같고 뜨뜻미지근하죠. 그렇죠. 무슨 왜 그럴까요, 이게 부분이? 뭐 표면적으로는 미일 동맹 관계가 뭐 최상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일본을 좀 지지해주는 그 발언을 했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과연 동맹이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는 거냐 하는 거를 좀 뭐 의심을 할 수도 있어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 워낙 이 안보 문제보다는 경제, 무역 문제, 뭐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훼손되는 거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미국의 경제적인 손해 이런 거를 중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미중 관계와 미일 관계를 뭐 양립 가능한 그런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4월이죠. 중국을 좀 방문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이제 미중 정상회담 예정돼 있는데 그런 것도 조금 트럼프 대통령 나름 염두에 두고 이번 사안을 조금 이렇게 한 걸음 떨어져서 보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기도 하죠. 그리고 사실상 뭐 미중 간에 뭐 무역 문제 가지고 여러 번 다툼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히토리도 사실상 미국도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12% 정도 돼요. 중국에 이어서 히토리를 많이 생산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많다 보니까 중국이 미국에 히토리 수출하는 거를 규제한다고 하면은 미국도 경제적 타격이 크거든요. 지난번에도 관세 때문에 중국이 히토리 탁 하니까 그렇죠. 미국이 꼼짝 못했잖아요. 또 올해는 또 중간 선거가 있어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미국의 그 대두를 중국이 이제 수입하기로 했는데 이게 만약에 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4월경에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까지 중국과의 관계를 좀 적절하게 유지하자. 또 중국을 자극함으로써 반발을 사는 거는 미국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그 계산이 깔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국으로서는 이번 조치, 이제 수출 통제 조치, 이중용도 물자연 통제 조치를 하면서 이 대만 발언, 산하의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발언에 대해서 뭔가 철회하라. 사과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다카이치 총재는 아직 그런 걸 안 하고 있는 거죠. 뭐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예를 들면은 국내 일본 사정 이런 거. 뭐 일본 사정도 사정인데 결국은 다카이치 총리가 부주의하게 발언하는 건 사실이에요. 대만이라는 거를 콕 집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콕 집어서 얘기했다는 건 중국이 가장 핵심적인 이익이라고 말해왔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과거에 총리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다만 그 이후에 중국이 이제 반발하면서 기존의 일본의 입장은 바뀐 게 없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바뀐 게 없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발언을 철회하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중국의 압력에 굴복했다 하는 그런 신호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일본의 입장을 변경하거나 수정해야 할 필요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일본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철회 요청을 하지만 일본으로서는 할 수가 없고 또 단기간에 중일 관계가 악화됐지만 이게 개선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하자. 대화의 기조를 유지하자 하면서 어떻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는 게 일본한테는 현재로서는 바람직한 선택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타카이치 총리의 그 대만 유사시 대만 개입 시사 발언이 이제 조금 부주의하게 지금 나오는 거라고 이제 의회 답변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네. 혹시 이런 게 있음으로써 일본이 그 군사력,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명분으로 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치밀하게 계산된 그런 건 아니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올해 이제 2026년도에 일본의 안보 정책에 중요한 이제 문서가 3개가 있는데 국가안보 전략이라는 거, 방위와 관련된 것도 실제로 이제 자위대를 관할하는 게 방위성이지 않습니까? 그 방위 계획, 혹은 또 그거에 대해서 자위대를 어떻게 편성할 것이냐 하는 것도 이제 발표를 하게 돼 있는데. 2022년도에 그 문서를 한번 개정을 할 때는 중국에 대해서 전략적인 도전이다라는 도전이다, 위협이 아니라 도전이라는 말을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문서 3개를 개정하면서 중국에 대해서 도전이 아니라 위협이다.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고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또 방위비를 늘리면서 방위력을 강화하고 있는 게 실질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인지 조금 우려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방위력을 강화하는 일본에 대한 뭐 견제심도 중국에는 아마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네요. 방위력 강화 그리고 중국을 위협이라고 볼 수 있는 일본의 어떤 외교적인 그런 입장을 좀 의식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고요. 자, 일본이 아까 이제 뭔가 외교적으로 그렇게 사철회 발언을 철회하거나 그런 걸 하지 않으면서 외교적으로 해결하는데 이게 사태가 장기화되면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일본 기업들이 이제 타격을 볼 수 있잖아요, 당장. 물론 히토류라든지 그런 물자를 상당히 이제 이미 꽤 보유는 하고 있겠죠. 당장 타격은 아니지만 장기화되면 타격이 될 텐데. 그렇죠. 일본에 맞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좀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뭐 장기화되면은 중일 양쪽 모두 손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중국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좀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것은 중일 간의 그 경제력이라는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2010년도에 중국이 일본을 앞섰어요. 처음으로. 뭐 10여 년 동안에 중일 간의 경제력 격차라는 게 4배 정도 규모가요. 지금 뭐 지난해 인도도 인도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는 우리가 일본을 앞섰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경제력 격차가 벌어진 상황에서 일본이 갖고 있는 조치, 경제적인 수단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중국이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의 관광객 가장 많이 오는 게 중국 사람이에요. 1년 동안 이런 조치가 계속 유지되고 중국의 일본을 방문한 중국인들이 없을 때 1조 엔 이상의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있다 하는 그런 분석도 있고요. 이게 좀 더 장기화돼서 한 3년 정도 지속된다면은 뭐 2조 엔 이상의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될 거라는 그런 분석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으로서 마땅히 대항할 만한 조치가 있다면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경제가 격차도 벌어지고 수단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좀 일본 정부가 안고 있는 딜레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나라와도 한일 간에 외교안보 문제가 있을 때 일본에서 반도체 그 핵심 물질을 수출 통제를 해가지고 우리가 상당히 위협을 했었잖아요. 그런 조치를 중국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경제력이 많이 줄어서 아직도 근데 일본이 우위에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중일 간에는 격차가 완전히 역전이 되고 벌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별로 마땅한 조치가 없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일 간에 그런 문제가 생길 때도 경제적으로 이 수출 규제라는 게 한일이 정말 밀접하게 상호 의존적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했거든요. 또한 우리도 그걸 통해서 야, 우리 일본에 대한 좀 의존을 줄이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해왔단 말이에요. 똑같은 상황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상황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일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그 적절한 조치가 없는 게 좀 아쉽다고 할까요? 그게 어떻게 보면 또 현실이고 아마 그래서 어제 그 도쿄에서 중일 경제협회라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마 신년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매년 이제 중국 대사가 오는데 어제는 안 갔대요. 일본에 있는 주일 그 중국 대사가 또 안 갔어요?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공사가 대리 참석을 했는데 이 공사가 하는 말이
1972년 중일 국교 정상화 이후에 가장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니까 그만큼 중국도 일본도 이 상황이 엄중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장기화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디에서 좀 이제 타협을 할 것이냐 혹은 실마리를 차릴 것이냐 하는 게 좀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번 중일 갈등이 계속되면 이어지면 우리한테 뭐 불똥이 튈까 아니면 혹시 반사가 있을까? 우리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경제적인 손익을 좀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뭐 중일 간의 갈등이 우리한테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쪽을 지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또 우리가 중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파급될 것이냐 혹은 중일 간의 갈등이 얼마나 어떤 형태로 지속될 것이냐는 것을 면밀하게 분석을 하는 게 좀 필요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들을 우리가 조금 어떻게 하면은 의존도를 줄여가지고 자립도를 높일 것이냐 하는데 정부도 기업도 아마 좀 노력을 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강대국 중국의 이제 히토류를 가지고 주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국가를 압박하는 걸 보면 우리도 그게 더 이걸 얼마나 더 줄일 것인가가 더 큰 숙제로 다가오네요. 그럼요. 그 반도체는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데 그 반도체 생산에는 반드시 필요해요. 자동차에도 필요합니다.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자석도 히토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격화되는 중일 갈등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를 총괄하는 전영현 부회장이 회사의 앞날에 걱정을 끼쳤다며 주주들에게 사과문을 발표한 게 1년여 전인 2024년 10월 8일이었습니다. 당시 분위기는 참담했죠. 그런 삼성전자가 1년여 만에 분기 20조 영업이익이라는 기념비적인 실적을 냈습니다. 고객사들도 삼성이 돌아왔다는 평가를 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과제도 많지만 AI 흐름 속에서 메모리 분야에 확실한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SBS 경제 현장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